새벽 상하이 북한 공관. 12대 CCTV 중 7대가 동시에 먹통이 된다. 북한에서 이런 일은 절대 고장일 리가 없다. 그 시각 한 외교관이 아내의 손을 잡고 공관의 사각지대를 향해 뛰기 시작한다. 왜 그날 밤에? 왜 CCTV가 멈췄는가? 그리고 왜 북한은 상하이 시내를 봉쇄할 만큼 광적으로 이 부부를 찾았는가? 답은 그 외교관이 들고 있던 서류 한 장에 있었다.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오전 9시 저는 상하이 북한 공관 외교행랑을 뜯는 순간 제 인생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평양에서 온 붉은 봉투 안에 든 문건, 표지에는 극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저는 그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사상 및 충성도 재검토 대상자 명단.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명단에 오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15년간 외교관 생활을 하며 이 명단에 오른 동료들을 여럿 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양으로 소환됐고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명단을 훑어내려가는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세 번째 줄, 상하이 공관 2등 서기관 장혁. 제 이름이었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숨을 쉬려고 해도 가슴이 막혀서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죠. 사무실 형광등 불빛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왜 제가 명단에 올랐을까요? 저는 당에 충성했습니다. 공관 업무 평가도 항상 상위권이었어요. 하지만 상하이에서 3년을 보내며 저는 실수를 했죠. 바깥 세상을 너무 많이 봤고 그 과정에서 의심이 생겼던 겁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 우리가 믿어온 것들이 정말 진실인가에 대한 의심이요. 그 의심을 완벽하게 숨기지 못했나 봅니다. 명단을 다시 책상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평양은 결정을 내렸고 저는 그 명단 위에 올라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위부 리명철 지도원이었습니다. 평소엔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표정이 차갑고 딱딱했죠. 지도원은 제 책상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장혁 동무 이번에 평양 올라가야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사무실 안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도 복도에서 들리던 발소리도 다 멈췄어요. 귓가에선 오직 제 심장 뛰는 소리만 쿵쿵쿵 울렸죠. 지도원은 제 반응을 살피며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항공편으로 출발하시오. 당에서 동무의 업무를 점검하고 싶어 하시오. 업무 점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제 실적은 공관 내에서 상위권이었거든요. 중국 기업들과의 무역 교섭 건수도 많았고 보고서도 빠짐없이 올렸어요. 이건 업무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숙청 통보였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도원이 나가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상하이 푸둥의 고층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은 사흘뿐이다. 월요일 아침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하면 저는 순안공항에서 바로 보위부 차량에 실릴 겁니다. 그 다음은 평양 교회 지하 조사실이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전기고문, 물고문, 그리고 자백 강요가 이어지다가 결국엔 총사령이나 정치범수용 소행입니다. 제 아내 정희도 6살 딸아이도 함께 끌려갈 거예요. 3대가 처벌받는 게 북한의 원칙이니까요. 사무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47분이었어요. 제게 남은 시간은 정확히 70시간 13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제 선배였던 리성철 참사관이 평양으로 소환됐습니다. 그날 아침 공관 로비에서 성철 형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평소처럼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더군요. 형은 제 옆을 지나가며 고개를 돌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입은 열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죠. 조심해. 형의 손이 제 어깨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 순간 뭔가 딱딱한 게 제 주머니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자리를 떴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주머니를 뒤졌더니 작게 접은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감시 늘었다. 너도 조심해. 성철 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는 평양 본부로 전보 발령이었지만 공관 내부에선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전보 발령이라는 말은 숙청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걸요. 형의 아내와 두 아이도 사흘 뒤 조용히 공관을 떠났죠. 어디로 갔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요. 형이 떠난 지 나흘째 되던 날 밤, 저는 몰래 형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를 이용해 문을 열었어요. 사무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 서류함도 컴퓨터도 심지어 달력까지 모두 치워진 상태였죠. 마치 처음부터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세 번째 서랍 깊숙한 곳, 손가락이 뭔가에 닿았어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성철형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더군요. 대부분은 업무 메모였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8월 15일 보이부 김철수 부원 내 사무실 2회 방문 이후 불명 8월 17일 최광일 서기관 점심시간 접근 시도 평소와 다른 태도 8월 19일 평양 소환 통보. 그 아래 마지막 문장이 있었어요. 장혁 동무 조심하시오 당신 주변에도 그들이 있소. 수첩을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성철형은 자기가 끌려가기 직전까지 저를 위해 경고를 남긴 겁니다. 공관 내부에 심어진 감시자들의 움직임을 기록해둔 거죠. 저는 수첩을 재킷 안주머니 깊숙이 넣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공관 내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공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평소엔 다른 테이블에 앉던 최광일 서기관이 제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성철형의 수첩에 나온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장혁 동무 요새 업무 어떻습니까? 힘든 거 없소. 최광일은 웃으며 말을 걸었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저를 관찰하고 있었죠. 괜찮습니다. 평소와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최광일이 저를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걸요. 다음 날엔 보이부 김철수 부원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장혁 동무 컴퓨터 보안 점검 좀 해야겠습니다. 보안 점검? 한 달 전에 했던 검사였어요. 김철수는 제 컴퓨터를 30분 동안 뒤졌습니다. 파일 하나하나를 열어보고 인터넷 기록을 확인하고 이메일 내역까지 살펴봤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김철수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성철 형이 당한 일이 이제 제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요. 보이부는 이미 저를 표적으로 삼았고 증거를 찾기 위해 제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룸미러를 통해 뒤를 확인했어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없던 차였죠. 금요일 밤 11시, 저는 평양행 비행기를 타기 58시간 전이었습니다. 공관 숙소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월요일 아침이 되면 저는 순안공항에 내려서 보이부 차량에 실릴 겁니다. 그 다음은 지하 조사실이죠. 전기고문대에 묶여 자백을 강요당하다가 결국 총사령을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거예요. 아내 정희와 딸아이도 함께요. 새벽 1시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어요. 발신자는 공관 경비과장이었죠. 내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긴급 상부회의 소집 전 경비조 즉시 본관 회의실 집결.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은 15년 공관 생활에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새벽 1시에 경비조 전체를 소집한다? 이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죠. 창문으로 공관 본관 건물을 내려다봤습니다. 1층 경비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평소엔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곳인데 깜깜했죠. 현관 앞을 지키던 경비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재빨리 옷을 입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본관 건물로 이동했죠. 3층 복도에서 CCTV를 올려다봤는데 빨간 불이 꺼져 있었어요.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급히 다른 층 CCTV들을 확인했습니다. 2층 복도 CCTV도 꺼져 있었고 1층 로비 CCTV도 먹통 상태였어요. 공관 내 12대 CCTV 중 최소 7대가 동시에 작동을 멈춘 겁니다. 북한 공관에서 이런 일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장비는 2중 3중으로 점검하고 고장나면 즉시 수리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절반이 넘는 CCTV가 동시에 꺼졌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조 전체가 회의실에 집결했다는 건 공관 외곽 경계가 30분 이상 비어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숙소로 뛰어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아직 깨어 있었어요. 불안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정희야, 지금 공관 CCTV 절반이 꺼졌어. 경비조도 전부 회의실에 모였고.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공관에서 3년을 산 정희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죠. 저는 정희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말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양에서 죽어. 월요일 되면 우리 셋 다 끝이야.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여보.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23분이었어요. 경비조 회의는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 시간 안에 공관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저희는 영영 기회를 잃는 거예요. 여권 꺼내 현금이랑 출생증명서만 챙겨 옷은 입은 것만 입고 나가야 해. 저는 책상 서랍을 뒤져 여권 2개와 딸아이 출생증명서를 꺼냈습니다. 지갑에서 미국 달러 200불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죠. 그게 전부였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재킷을 입었습니다. 딸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정희가 딸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죠.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저희는 조국을 배신하는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김정은 정권의 수배 대상 1호가 되는 거죠. 평양은 저희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예요. 하지만 이 문을 나가지 않으면 월요일 아침 순안공항에서 저희는 총살당할 겁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가자.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CCTV 빨간 불은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27분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더군요. 정희는 딸아이를 안은 채 떨고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정희가 멈춰 섰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살아서 갈 수 있을까요? 정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에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저는 정희를 돌아봤습니다. 공관 비상등 불빛 아래서 정희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도 두려웠습니다. 공관을 빠져나간다 해도 상하이 시내 전체가 북한 보위부의 추적망이에요. 중국 공안과도 협력 관계죠. 공항까지 가는 길에 체포될 확률이 90%는 넘습니다. 잡히면 즉시 공관으로 끌려와서 고문당하다 평양으로 압송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희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나 하나는 괜찮아. 내가 죽는 건 상관없어. 정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정희야, 우리 아이를 이 체제 안에 둘 순 없어. 저는 정희 품에 안긴 딸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6살 은주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순진한 얼굴로 숨을 쉬고 있었죠.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주체 사상을 외우고 체제의 의심을 품으면 안 된다고 배우겠죠. 그러다 아버지인 제가 반역자였다는 이유로 평생 감시받으며 살 겁니다. 결혼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좋은 직장도 가질 수 없어요. 아니면 월요일 아침 저와 함께 보위부에 끌려가서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을 수도 있죠. 저는 정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한테 진짜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자유가 뭔지 알려주고 싶어.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여보, 알아요. 정희가 딸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은주, 엄마가 꼭 지킬게. 저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1시 31분이었습니다. 경비조 회의가 시작된 지 8분이 지났죠.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20분 남짓이었어요. 가자,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저는 정희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현관문 너머로 공관 정문이 보였습니다. 평소엔 경비원 2명이 서 있는 곳인데 지금은 아무도 없었죠. CCTV도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죠.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저희 가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평양 정권은 저희를 반역자로 낙인 찍을 겁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배신 행위죠.
저희 가족은 물론이고 평양에 계신 부모님, 형제들까지 모두 연좌제로 처벌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월요일 아침 저희는 평양 지하 조사실에서 고문당하다 죽을 겁니다. 정희가 제 등 뒤에서 말했어요. 여보 열어요. 저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밖에서 차가운 상하이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8월인데도 공기는 쌀쌀했죠. 정문까지는 50m 정도 거리였습니다. 저는 정희와 은주를 데리고 건물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어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발끝으로 걸었죠. 정희는 은주를 꽉 안고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정문이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본관 건물 2층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회의실 불이었어요. 경비조 회의가 끝난 겁니다. 저는 정희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뛰어. 저희는 정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죠. 거기 누구요? 경비원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경비원이 저희를 본 거예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정희도 은주를 안고 필사적으로 뛰었죠. 정문까지 10m, 5m. 서시오, 지금 당장 멈추시오. 경비원의 고함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정문을 밀어 열었어요. 저희는 공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공관 정문을 나선 순간 뒤에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삐!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가 상하이 새벽 거리를 뒤흔들었어요. 공관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한 겁니다. 저는 정희와 은주를 데리고 공관 옆 골목으로 뛰어들어갔죠. 200m 떨어진 곳에 제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현대 소나타였어요. 공관 업무용 차량이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차문을 열었습니다. 정희가 은주를 뒷좌석에 눕히고 재빨리 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 순간 룸미러에 공관 정문이 보였습니다. 경비원 5명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방을 둘러보며 저희를 찾고 있었죠.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큰 도로로 진입했어요. 새벽 2시 상하이 시내는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이 차에는 GPS 추적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공관의 모든 차량엔 평양과 연결된 위치 추적 시스템이 설치돼 있어요.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가 보위부에 전송되죠. 지금쯤 평양 본부에서는 제 차가 공관을 벗어났다는 걸 확인했을 겁니다. 저는 핸들을 꺾어 후난로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공관 보위부 리명철 지도원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하지만 전화벨은 계속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어떡해요? 저 사람들이 우릴 찾을 거예요.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지금은 계속 가야 해. 저는 차를 몰아 상하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푸둥 국제공항으로 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죠. 푸둥공항은 상하이에서 가장 큰 공항이고 보위부가 제일 먼저 봉쇄할 장소였습니다. 저는 방향을 바꿨어요. 수저우 방향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수저우에는 작은 지방공항이 있었어요. 푸둥보다 훨씬 보안이 허술한 곳이었죠. 새벽 3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2대가 맹렬한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어요.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죠. 저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시속 140km. 정희가 뒷좌석에서 은주를 껴안으며 소리쳤어요. 여보 조심해요. 뒤따라오던 차 한 대가 저희 옆 차선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보위부 요원이었죠. 그가 손짓으로 차를 세우라고 신호했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계속 달렸어요. 그 차가 저희 차를 들이받으려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핸들을 꺾어 충돌을 피했죠. 차가 휘청거렸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어요. 고속도로 출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출구로 빠져나갔어요. 뒤따르던 차들이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쳤죠. 저는 국도로 진입해 수저우 방향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새벽 4시 30분 수저우 공항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정희와 은주를 데리고 터미널로 뛰어갔습니다. 공항은 한산했어요.
새벽 첫 비행기를 기다리는 승객 몇 명만 있었죠. 저는 항공사 카운터로 갔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표 3장 주세요. 직원이 여권을 요구했어요. 저는 북한 외교관 여권 3개를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은 여권을 펼쳐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죠. 잠시만요. 직원이 뒤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죠. 정희의 손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신고한 거예요. 그때 중국공안 2명이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쳐다보며 여권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죠. 여권 좀 보겠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공안이 여권을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제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봤죠. 정희의 여권도 은주의 출생증명서도 똑같이 검사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공안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뭔가 확인하려는 거였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공안은 여권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통과하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권을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죠. 공안이 손짓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희와 은주를 데리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탑승구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정희가 흐느꼈습니다. 살았어요. 여보, 우리 살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까진 안전하지 않았죠. 새벽 6시 20분, 비행기가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기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상하이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살았다.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우르르 일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죠. 다리가 떨려서 한 발짝도 뗄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일어나요. 다 왔어요. 저는 정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를 안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이게 자유구나.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북한 외교관 여권을 펼쳐보던 심사관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무전기로 뭔가 말했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쯤 지났을까요? 정장 입은 남자 3명이 다가왔습니다. 국정원이었어요. 장혁 동무, 저희와 함께 가시죠. 그들은 저희를 별도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희와 은주를 데리고 차에 탔습니다. 차는 인천공항을 벗어나 서울 방향으로 달렸어요. 1시간쯤 지나서 차가 멈췄습니다. 이름 모를 건물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죠. 복도를 지나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색 벽, 철제 책상, 녹음기가 놓인 방이었어요. 국정원 요원 한 명이 저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그는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우선 안전하게 도착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요원이 펜을 꺼내들며 물었습니다. 장혁 동무, 왜 한국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양에서 온 숙청 명단, 리성철 선배의 실종, 보위부의 감시, 그리고 월요일 평양행 비행기.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평양에서 숙청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월요일 소환 통보를 받았죠. 요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그런 이유만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접힌 서류 한 장이 있었어요. 제가 평양에서 몰래 복사해 상하이로 가져온 문건이었죠. 공관을 탈출하기 직전 챙긴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걸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원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2번째 장, 3번째 장을 넘기며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서류엔 북한 외교부와 보위부 내부 숙청 대상자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외 공관별로 누가 숙청 대상인지, 어떤 혐의를 씌울 건지, 언제 소환할 건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김정은 정권의 해외 공작 계획, 외화벌이 루트, 불법 무기거래 연결망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서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알고 있었어요. 평양 정권이 절대 외부로 흘러나가선 안 되는 핵심 기밀이었죠. 제가 이걸 갖고 나온 순간 저는 북한 보위부의 1순위 제거 대상이 된 겁니다. 요원은 서류를 계속 넘기며 읽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요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5분 뒤 그가 다시 들어왔을 땐 선배 요원 2명이 함께였어요. 그들은 모두 서류를 돌려가며 읽었죠. 조사실 안이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 요원이 저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장혁 동무 이게 진짜입니까? 예, 진짜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걸 입수하셨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작년 평양본부 출장 때 복사했습니다. 제가 외교부 기밀문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거든요. 요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충격과 긴장이 역력했죠. 선배 요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혁 동무 이 문서는 단순한 숙청 명단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해외 공작망 전체가 들어있어요. 이건 국가 핵심 기밀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요원이 물었습니다. 왜 이걸 가져오셨습니까? 이거 들고 탈북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걸 아셨을 텐데요. 저는 정희와 은주를 돌아봤습니다. 정희는 은주를 안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은주는 여전히 자고 있었죠. 저는 다시 요원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가 세상에 알려지길 바랐어요. 김정은 정권이 해외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다들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실이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요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혁 동무 이제 안전합니다.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 살았구나. 국정원 조사가 끝나고 저희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회색 4층 건물, 철조망 없는 담장,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이곳은 공관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직원이 저희를 3층 방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 2개, 책상 하나, 옷장이 놓여 있었죠. 편히 쉬세요. 저녁 식사는 6시입니다. 직원이 웃으며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문을 쳐다봤습니다. 자물쇠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감시 카메라도 없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엔 다른 탈북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밥과 국과 반찬이 나왔어요. 평양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나았지만 저는 목이 메어서 제대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밤 9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은주는 금방 잠들었죠.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이 방을 채웠어요. 그때 정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정희 침대로 갔어요. 정희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몸을 떨며 울고 있었죠. 정희야, 무슨 일이야? 정희가 이불을 걷어내고 저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여보, 어두운데도 아무도 안 들어와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 열고 들어와서 우릴 끌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감시하는 소리도 안 들려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밤마다 무서웠어요. 누가 문 열고 들어올까봐, 감시 카메라가 우릴 보고 있을까봐, 새벽에 보위부가 끌고 갈까봐. 저도 똑같았어요. 평양에서도 상하이에서도 저는 단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고 복도 발소리에 놀라서 일어나고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30년 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정희를 안았어요. 정희는 제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정희야, 아무도 우릴 해치지 않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온이 이렇게 낯선 감정인지 몰랐어요. 다음 날부터 하나원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오전엔 한국 사회 이해 수업이었어요. 강사가 들어와 말했죠. 여러분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 저는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평생 당이 정해준 대로 살았거든요. 학교도 직장도 결혼도 모두 당이 정했어요. 제 의지로 선택한 게 하나도 없었죠.
오후엔 컴퓨터 수업이었습니다. 강사가 네이버를 켜고 말했어요. 여기 검색창에 궁금한 거 아무거나 쳐보세요.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아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김정은. 엔터를 눌렀습니다. 수백 개의 기사가 뜨더군요. 김정은을 비판하는 글, 북한 정권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평양에선 절대 볼 수 없는 내용들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보고 있어도 되는 건가? 누가 고발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강사는 웃으며 지나갔고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정말로 자유로운 거구나. 저녁에 정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수업에서 배웠어요. 여기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대요. 정희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나 카페에서 일하고 싶어요.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커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정희야,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북한인권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상하이에서 가져온 문서는 국정원을 거쳐 국제사회에 공개됐죠. 북한의 해외 공작망, 불법 무기거래, 외화벌이 루트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어요. 평양은 저를 1급 반역자로 지목했죠. 북한에 계신 부모님과 동생들은 연좌제로 처벌받았을 겁니다. 그 사실이 저를 매일 밤 괴롭혔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단순히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으니까요. 퇴근길 지하철 안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낯선 광경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정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정희는 6개월 전부터 집 근처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오늘 손님이 제가 만든 커피가 맛있대요. 정희가 밝게 웃었습니다. 평양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웃음이었죠. 은주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은주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미술 시간에 그렸어요. 무지개와 집과 웃는 사람들이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랄 겁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아이로요. 주말, 저희는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은주는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죠. 정희가 제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죠?